이번 주 시장이 기다리던 이벤트 중 한 가지였던 7월 FOMC 의사록이 밤사이에 공개가 됐습니다. 의사록에 따르면 대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9월에 금리 인하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한 것 같다라는 판단을 내렸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요. 이로써 시장은 상승세로 반응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 시간에서도 함께 확인해봤던 연간 고용 데이터 우려했던 것처럼 대폭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기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올라갈 수 있지만 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뉴욕 증시에서 보내온 시그널들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시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3대 주요 지수 일단은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0.28% 오름세를 보였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각각 0.57% 그리고 0.42% 강세를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하루 만에 다시금 5,600선 위로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기본적으로 FOMC 의사록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오면서 시장 상승세를 조금 굳히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상승세가 그래도 유지되는 모습들 FOMC 의사록 덕분이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7월 FOMC 의사록을 보니까 9월 금리 인하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위원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연결해서 보셔야 하는 게 미국의 연간 비농업 일자리 증가폭이 기존에 발표됐던 것보다 81만 8천 건 하향 조정됐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엮여서 좀 중요하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나마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7월 FOMC 의사록의 내용입니다. 참여자 대다수는 경제 지표가 예상대로 나올 경우 다음 회의 때 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즉, 금리를 인하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날 같이 발표된 지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간 고용 증가폭이 지금 81만 8천 개 하향 조정된 건데요. 2009년 이후 최대 수정치라고 합니다. 사실 최대 수정치 이 부분에 주목하기보다는 81만 8천 개, 예상보다 더 크게 고용시장이 약한 모습을 보였었다라는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로써 고용시장이 이렇게까지 약해진 상황이었으면 9월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0.25%포인트 베이비 스텝이 아니라 0.5%포인트 빅 스텝을 밟아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들이 월가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9월 금리 인하 사실상 시장은 먼저 100% 선반영하고 있었고요. 이제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고용시장이 약하다라는 것을 확인한다면 빅 스텝으로 조금 더 기울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시장 금리 인하에만 집중을 하면서 오름세로 반응을 했는데 과연 빅 스텝이 정말로 시장에 좋을지는 한번 다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그 자체도 사실 선물 시장을 통해서 100% 미리 선반영돼 있었던 만큼 시장이 이런 FOMC 의사록에 따라서 오름세로 반응을 한 건 그냥 상승할 것 같은 구실을 찾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도 살펴보겠습니다. M7 좀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전장에서 올랐던 종목은 내리고 내렸던 종목은 올라오는 모습들 대체로 보여줬는데요. 애플이 약보합 마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15% 약세였습니다. 엔비디아가 전날 하락을 했었죠. 이날 1% 가까운 반등세를 보여줬고요. 구글 0.8%가량 내림세를 보였고 전날 역시나 하락했었던 메타가 1.6% 반등으로 올라왔습니다. 한편 아마존 0.7%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전장에도 올랐었는데 M7 중 유일하게 계속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게 바로 아마존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나 전날 하락했던 테슬라 1% 가까운 상승세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중심의 시장이다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기 쨍한 초록색, 그러니까 강하게 올랐다라고 표시된 종목들 보면요. 대체로 이날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이 모여있는 섹터였습니다. 특징주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날 실적을 발표했던 타겟 그리고 TJX 컴퍼니스가 있습니다. 타겟 일단 11.2% 급등세로 반응을 했는데요. 매출이 성장세로 전환했다라는 점에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게다가 EPS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타겟의 실적에는 문제가 없구나라는 게 확인이 됐죠. 또 TJX 컴퍼니스는 6.11%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요. 게다가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에 시장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이던스 상향 조정하긴 했어도 기존에 제시됐던 월가의 컨센서스보다는 소폭 밑도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래 예전 같았으면 눈높이보다 낮게 나온 것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세로 반응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이번 어닝 시즌을 거쳐 오면서 눈높이가 얼마나 높았는지에 대한 좀 시장이 체득을 하면서 눈높이를 꼭 다 맞추진 않아도 좋은 실적인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조금 기울면서 주가 6% 이상의 급등세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메이시스는 백화점 체인이죠. 13% 가까운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또한 연간 매출 전망치 하향을 하면서 시장에서 실망 매물이 나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유통업체, 소비주 관련된 것을 볼 때 지금 할인해서 품목들을 팔고 있냐, 할인점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쌓인 시간에서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포드와 함께 보시죠. 1.6%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새 전기차 공장 가동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소식 자체로만 보면 좀 부정적인 이슈 같지만 포드 전기차 부분에서 수익을 많이 내지 못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수익성이 있는 하이브리드에 집중하겠다, 이런 전략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주가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징둥닷컴과 월마트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월마트가 징둥닷컴의 지분을 전량 매도했다라고 하는데요. 8년간의 투자를 이제 막을 내린 것으로 약 36억 달러 정도를 확보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돈을 이제 월마트는 다른 우선순위에 이 자본을 투자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덕분에 월마트의 주가는 오름세였지만 징둥닷컴 4.15% 하락을 했고요. 전반적으로 어제 중국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한 뉴스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국채금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국채금리 하락세로 반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 3.804%로 내려왔고요. 2년물도 4% 아래로 내려오면서 3.94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국채 가격은 올랐다라는 소리가 돌겠죠. 즉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반영하면서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국채에 대한 매력도가 커지면서 가격이 올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국제 유가와 국제 금값 마지막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계속해서 분쟁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그래도 휴전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감은 조금은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 계속해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WTI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배럴당 71달러 선까지 떨어졌고요. 국제 금값도 이날은 조금은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달리고 있다 보니 어느 정도 쉬어갈 이유가 있겠죠. 0.12%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수요 일장 정리를 해보고요. 이어서 은주 앵커와 함께 놓쳐선 안 될 이슈들 체크해 보시죠.
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너 5의 시간입니다. 7월에 FOMC 의사록 공개가 됐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인 기조의 내용들이 전해지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 다시 한번 더 강하게 가져갈 수 있었는데요. 7월 FOMC 의사록의 주된 내용을 한 줄로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처럼만 데이터가 흘러간다면 9월에 대한 금리 인하는 적절할 것이다가 될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의원들이 9월에는 금리 인하를 나서겠다라는 것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또 7월 자체에서도 금리 인하를 해야 됐었다라는 지지 발언도 나왔던 것으로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불특정 다수 의원들은 9월까지 금리 인하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했었어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일단 연준이 너무 늦게 금리를 인하하는 것은 아닌지 또 금리 인하 폭이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에 대한 고민도 이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시기와 인하폭이 적절하지 않다면 고용 약화까지 이어질 것도 시장에서는 염두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다수 의원들은 고용 목표에 관한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비농업 신규 고용 증가폭이 과장됐을지도 모른다고 미리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수 의원들의 이 같은 우려는 사실로 바로 드러났는데요. 간밤 같이 발표됐던 고용 지표를 보시면 결국 시장이 우려하고 있던 부분에 대한 일단 답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미국의 연간 일자리 증가가 결론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예상 대비해서도 80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최근 1년 동안 미국의 비농업 부분 일자리 증가세가 당초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기대치에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가 다시 한번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연준이 미리 예측했던 예측치는 290만 명이었습니다. 현재 그 수준에서 80만 명이 줄어든 208만 2천 명으로 노동부는 수정 보고서를 냈고요. 첫 발표 당시 대비해서도 수치는 70% 줄어든 수준입니다. 앞서서 골드만삭스 그리고 웰스파고는 전날 정부의 고용 보고서 수치가 현재 발표 대비 최소 6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다라는 예상치를 내놨었죠. 골드만삭스는 최대 100만 명까지도 내다보기도 했는데 이러한 수치는 15년 만에 최대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노동시장이 애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그리고 심각하게 냉각되고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바로 해석이 될 수 있겠고요. 일가리 증가폭의 이 같은 감소는 당초 예상보다 미국 노동시장이 더 일찍 그리고 더 빨리 냉각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크게 줄어들면서 일단 당장의 연준 9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졌고 또 그 당시 우리가 0.25%가 아닌 25bp가 아닌 50bp, B컷에 대한 기대감까지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부분을 놓고 이어질 잭슨홀 미팅에서 충분히 언급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전망치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용 지표가 지금 당장의 악재로 적용이 될지 호재로 다시금 환호하는 지표가 될지는 시장 분위기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저희 시간대 함께 확인해봤던 이슈였죠. 유럽이 중국 전기차를 통해서 관세를 인상한다라는 소식 짚어드린 바 있었는데요. 하루 만에 바로 중국 측의 반박 입장이 나왔습니다. 돼지고기에 이어서 이제 유럽산의 유제품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관세 조치에 들어가겠다라고 보복과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돼지고기와 관련돼서 반덤핑 조사에 나섰던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어제 유럽 측에서 전기차 추가 관세안이 발표되자 중국 상무부는 유럽에서 수입하는 다양한 유형의 치즈나 우유, 또 크림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시작했다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조사에서 유럽 27개 회원국의 20개 보조금 제도를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중국으로의 유제품 수출이 가장 많은 나라는 아일랜드로 작년 중국 수출액이 4억 6,1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럽은 2023년 중국 유제품 수입 총액의 36% 이상을 차지하면서 뉴질랜드에 이어서 유럽 안에서는 두 번째로 큰 공급국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장 분석가에 따르면 유럽이 중국에 수출하는 돼지고기와 유제품 수출의 합산 가치는 중국이 유럽으로 수출하는 배터리 전기차의 수출 가치보다도 적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마디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조치안을 놓고 유럽
유럽이 한 발 뒤로 또 물러서는 다양한 다른 조치안들을 내놓을지 계속 팔로우업을 해보시죠. 유럽이 중국을 향해 칼날을 겨누자 중국은 숨겨왔던 더 강한 칼을 꺼내드는 모습이었는데 유럽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 쪽에서도 바이 어메리칸을 외치면서 중국을 향한 무역 전쟁 심화가 본격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포퓰리즘 정책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특히 가장 강력하게 공격할 수 있는 중국을 향한 무역 전쟁 카드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의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양측이 최근에 발표한 보호무역 기조는 4년 전보다 한층 더 강경한 톤을 띠고 있습니다. 공화당은 정당에서 연간 1조 달러 이상의 상품 무역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수입 제품에 보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양당은 중국산 수입을 억제하겠다는 계획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전략적 독립을 내세운 공화당은 필수 재화의 중국발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또 중국산 차량 수입을 금지할 수도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의 위험 완화를 주장하는 민주당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반도체나 전기차, 또 배터리 부분에서 대중국 관세를 올리겠다고 전했는데 어떤 쪽이 당선이 되든 차기 정부에서 미중 갈등에 대한 구도가 격화되고 보호 무역주의가 심화될 것은 이미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함께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의 공급망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도 나오고 있고요. 오히려 중국의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 기업들은 수혜를 받아갈 수도 있다라는 전망도 동시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 해당 이슈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쪽 시장 상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2분기 동안 비트코인의 가격이 12% 정도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현물 ETF를 담아가는 기관들의 비중은 되려 올라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1분기에 비트코인의 현물 ETF가 출시된 이후 2분기 들어서는 비트코인 ETF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18%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 기관사들이 공식 성명과 입장을 내고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수하겠다, 또 지지하겠다라는 입장들을 많이 보여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들어서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크게 반등해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다만 간밤에 나왔던 미국 연준 쪽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자 간밤 비트코인은 62,000달러까지 가격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잭슨홀 미팅까지 남아있는 만큼 매크로 지표 계속해서 체크해보시면서 암호화폐 시장 상황도 파악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 5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타겟 코퍼레이션 2024년도 2분기 실적 발표. 피트, 월마트, 코스트코 형님들 나도입니다. 자,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정말 리세션이라면은 월마트가 엔비디아급 실적을 발표했잖아요.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미국인들이라고 무슨 비브라늄 방패를 두른 저기예요? 아니 어려워도 경기가 어려워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무슨 강철 심장과 그런 마음가짐을 가진 외계인들인가요, 미국인들이? 아니죠. 사람 다 똑같지 않아요? 힘들면은 소비 줄이고, 그렇죠? 그러면 더 열심히 벌려고 노력하고 그런 게 다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정말 리세션이라면은 둘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월마트 실적에 엔비디아처럼 나온 게 내일 당장 운석이 지구에 충돌해서 지구가 이제 멸망한다고 뉴스가 나오니까 사재기를 해갖고 어디 지하 벙커로 들어가려고 마지막 남은 영끌을 해가지고 다 사가지고 실적이 좋았던가,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은 진짜 소비자들의 지갑이 두둑해가지고, 아니면 두둑하진 않더라도 그거 살 정도 여유는 있어가지고 몰려가서 산 거라고. 그렇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카드, 비자 카드, 카드사 주가랑 이 유통주 주가가 전부 다 신고가를 치고 있는데 그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그럼 상식적인 거는 뭐겠어요, 결국? 그게 상식적인가요? 내일 지구가 운석에 충돌하니까 공상과학 영화처럼 항상 머리 풀어헤친 과학자분이 나와가지고 맨날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했는데 처음에는 정부랑 언론이 전혀 받아주지 않다가 진짜 위기가 다가오니까 박사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상황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그럴 상황이 있을 수도 있죠. 세상에 모든 일이 있으니까. 외계인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일론 머스크도 이 은하계에 우리만 있다고 생각하는 게 오만이라고 하잖아요. 물론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꼭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지금. 어딘가에는 외계인이 있을 것이고 UFO가 정말로 외계인의 어떤 그 흔적이고 이런 사람도 있으니까 그게 아주 비현실적이라고 또 얘기 드리면은 또 그러신 분들이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외계인이 정말 침공해가지고 우리나라가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망할 것 같으면은 정말 그래서 월마트, 코스트코 타겟 가가지고 싹쓸이 해가지고 내일 당장 이제 우리 가족 전부 다 이제 방주를 타거나 아니면 지하 벙커에 들어갈 마음으로 샀으면 그럼 이제 그게 연속성이 없겠죠. 이미 다 연끌해서 한 번에 샀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분기부터는 연끌해서 샀기 때문에 없어요, 돈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망할 건데 지구가 멸망하는데 누가 마트를 가겠어요. 근데 그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유통회사들로 나와버리면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여기서 더 태클을 거식한가요? 그러면은 마지막 경험으로 월마트만 다니던 사람이 코스트코 타겟 또 한 번 가고 죽자 해가지고 나눠서 쓰는 건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정상적인 상황이라면은, 그쵸? 여기다 대고 아래 공포를 얘기를 하는 것이, 그쵸? 이제는 더 이상, 물론 아예 그냥 루비니 교수나 로버트 기요사키급으로 가가지고 난 아예 그냥 10년, 20년을 그 불황을 떠들다가 한 번 맞으면은 책을 왕창 팔아가지고 돈을 벌겠다. 그런 마음이면은 계속 외쳐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그러면 10년, 20년마다 한 번씩 불황이 맞는다는 거는, 그러면 10년, 20년 동안 그럼 그 한 1, 2년 빼고는 그럼 나머지 18, 19년은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사람이 다 돈을 번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긍정적으로 우상향을 외친 사람이 돈을 번다고요. 그러니까 1, 2년 그냥 그때 왕창 그 리세션의 공포에서 공포 마케팅으로 책을 벌던가 아니면 언론에 나가가지고 대서특필해서 스타가 돼가지고 돈을 왕창 땡겨서 18년, 19년치를 1년에 땡기지 않는 이상. 그렇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우상향으로, 진짜 우리가 맨날 대공황 얘기하고 서브프라임 얘기하고 코로나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이 인생 100년 살면서 몇 번 오지가 않습니다. 충격이 커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를 또 모르겠습니다. 내일 또 월마트, 코스트코 무슨 타겟이 다 망할지 모르는 거니까요. 알아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자, 미국에서 가장 큰 소매 업체입니다. 자, 시가총액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이 월마트가, 근데 이제 이 그 시가총액 말고 요 미국에서 판매된 거,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이 전체적인 매출이 나와 있고요. 미국만의 매출이 따로 나와 있어요.
보니까 미국만의 전 세계 매출 요걸 합치면 되겠죠. 그렇죠? 레스트 오브니까요. 나머지. 요걸 합치면 전 세계고 이거 어쨌든 막대 그래프의 크기, 길이가 전 세계 매출이겠죠. 월마트가 월등합니다. 이게 지금 아마존이 있는데 자, 시가총액으로는 어때요? 시가총액으로는 아마존에 비빌 수가 없죠. 지금 시가총액은 셋이 그 경쟁 붙었잖아요. 요즘 좀 덜해졌나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조금 엔비디아가 시들었다고 해야 되나 이걸 가지고 또 근데 그렇죠? 이 시들었다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엔비디아가 조금 주춤거린다고 이걸 또 이게 너무 극단적이에요 항상 그렇죠. 엔비디아가 시세가 조금 안 나니까 또 이제 인공지능의 퇴화? 진짜 아니 젠슨 왕이 무슨 뭐 인공지능의 총하고 뭐 인공지능으로 도배가 되고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또 뭐 인공지능의 퇴화? 그러니까 이거 저는 그거 같아요. 이게 보이스가 여러 사람의 보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견이 사람마다 뭐 머리 색깔, 피부 색깔만큼이나 그것보다 더 다르잖아요. 의견은. 근데 그 의견이 자 좋을 때는 주가가 좋고 경기가 좋을 때는 언론이 그쪽을 비추니까 거기가 많아 보이고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태세 전환은 아닌 거. 태세 전환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보통은 제가 보기에는 태세 전환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태세 전환을 해가지고 계속 그거를 그때마다 모든 사람들이 말한다면은 이 사회가 신뢰가 전혀 없어요. 그렇죠? 어제는 빨간색 좋았다가 오늘은 파란색 좋았다가 내일은 보라색 좋고 그걸 계속 표현을 하면서 살면 365일 세상에 신뢰가 없어요. 그거보다는 태세 전환을 하는 그런 계속 박쥐 생활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보다는 계속 나는 요 좋은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나쁜 것을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경기가 좋고 주가가 좋으면 언론이 여길 비춰요. 그러니까 그게 많은 것 같죠. 근데 경기가 또 안 좋고 주가가 안 좋아요. 그럼 나쁜 것을 또 비춰요. 그럼 그게 또 커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주가가 좋을 때는 엔비디아가 나쁘고 뭐 인공지능이 퇴화하고 이런 것은 완전 마이너리티 리포트로 돼가지고 이게 안 비치는 거예요. 언론이. 그러니까 실제 마이너리티 리포트는 아닌데 그렇죠. 그만큼 있을 건데 부정적인 것도 그만큼 있을 거예요.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죠. 저도 긍정적인 크기랑 부정적인 크기가 얼마인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다 어떻게 합니까? 근데 어쨌든 언론이 비추는 게 그게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조금 죽으니까 또 그걸 비추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것 같고 아마존이 어쨌든 아마존, 애플, 엔비디아가 셋이 붙어서 삼각편대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죠. 시가총액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소매 판매로는 훨씬 더 2배예요. 지금 아마존이 233빌리언 달러인데 월마트는 무려 499빌리언 달러를 US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코스트코죠. 코스트코 163빌리언 달러. 자, 코스트코도 주가 계속 신고가입니다. 요즘에 젊은 세대들도 다 여기가 안 돼요. 이게 가성비가 좋아서. 회원권 값은 비싼데 회원권을 가입을 해서 어쨌든 1년간 쇼핑해서 뽑아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달려가는 거겠죠. 그다음에 크로고가 있고요. 홈디포. 크로고랑 홈디포랑 거의 비슷합니다. 크로고랑 홈디포는 거의 다른 나라의 매출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타겟. 그다음 타겟이 나옵니다. 타겟이 한 6위권인가요? 1, 2, 3, 4, 5, 6위권. 그렇죠? 타겟하고 CVS, 헬스. 이거 우리 그 유한양이나 이런 거 얘기 나올 때 많이 나왔죠. 뭐 우리나라 약이 진출했을 때 외국에서는 CVS 헬스라는 유통망에서 전문의약품까지 취급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타겟이 CVS랑 거의 비슷한 지금 상황입니다. 타겟도 CVS도 외국의 매출은 아예 없는 상태. 자, 타겟이 요 정도 급입니다. 미국에서 소매 판매에서 한 6위권을 차지하는 업체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뭐 월마트, 코스트코 형님 나도 한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형님이란 게 업력이나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인기 많고 돈 많으면 형님이에요. 맞죠? 그게 짱이죠.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나이 많다고 형님인가요? 유튜브에서 수익 많고 구독자 많으면 형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타겟이 월마트, 코스트코 형님을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반기가 지나서 점점 더 이제 추석도 다가오고 연말도 다가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뭐 또 세일하는 기간이 많아지죠. 얼마나 세일을 많이 하나 봅시다. 원래 세일하는 거는 뭐 유통업체는 별로 안 좋잖아요. 근데 소비자들한테는 좋죠. 자, 블랙 프라이데이 때 얼마나 깎아주느냐. 얼마나 깎아주느냐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메이시스가 자, 메이시스는 주가가 안 좋아요. 백화점 업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죠. 전체 경기가 죽은 거냐. 근데 지금 보면은 마트주는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경기가 죽는 거에 대한 주가 하락보다는 얘는 지금 플랫폼의 퇴화죠. 백화점이라는 플랫폼의 퇴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 현대백화점 뭐 이 저기 서울
인기가 많다고 하지만 왜 인기가 많냐면은 매장을 다 없애고 그렇죠. 매장 빡빡한 걸 싹 다 없앴어요. 거기다 이제 인공 폭포를 설치하고 막 놀 수 있는 파워스토어 설치하니까 미친 듯이 몰려오는 거죠. 빡빡하게 매장 넣어봐요. 그 답답해서 누가 갑니까 요즘에. 근데 백화점한테 안 좋죠. 백화점은 빡빡하게 매장을 넣어가지고 수수료를 많이 받는 게 최고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안 와요. 참 이게 딜레마인 거죠. 어쨌든 지금 백화점 플랫폼의 딜레마. 자 그래서 보니까 JC펜이랑 메이시스 지금 이 업체들이 거의 60% 할인을 쳐줍니다. 60% 할인을 쳐주고요. 아까 전에 그 상위에 있던 업체들은 어디 있느냐? 여기 30%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소비자들이 많이 찾아오면은 할인을 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죠. 소비자들이 안 찾아오면은 할인을 막 반 가까이 해서라도 팔아야 되니까. 여기 보시면 지금 아마존 29%, 타겟 33%. 형님보다는 조금 더 했네요. 아마존은 저 다른 형님이죠. 약간 온라인 쪽. 여기 월마트랑 코스트코를 보죠. 코스트코 꼴찌예요. 그 꼴찌인데 좋은 거죠. 코스트코는 할인을 17%밖에 안 내요. 근데 원래 가격이 그렇죠. 원래 가격이 15% 이상 인상도 안 하고 뭐 코스트코 정책이 그렇잖아요. 코스트코 17%, 반품도 마음대로 돼요, 저기는. 월마트 27%, 타겟 33%. 형님들보다는 조금 할인폭을 더 준다. 점유율이 조금 더 떨어지니까 뭐 이런 식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 미국 소비자들은 타겟 할인율을 기대하고 코스트코 월마트에서 조금 가는 뭐 그것도 있을 겁니다. 미국 소비자분들 가세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타겟 코퍼레이션 실적입니다. 자, 월마트가 워낙에 미친 실적이 나와가지고 그렇죠? 이건 사실 월마트는 유통업체고 엔비디아는 지금 인공지능 시대의 총화로 떠오른 어떤 그런 상징적인 존재인데 사실 이거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기가 뭐 월마트가 떨어지는 기업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워낙에 엔비디아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걸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조금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월마트가 미친 실적이 나와버렸으니 이건 평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동생인 타겟이 나왔는데 봅시다. 타겟은 어떤가? 그러면 만약에 정말 월마트, 코스트코 실적이 다 좋았는데 타겟이 안 좋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 같은 섹터가 다 좋은데 얘네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죠? 이 어떤 섹터가 유통 섹터가 굉장히 폭발하는 상황인데 거기서 혼자만 안 좋은 거는 아까 전처럼 뭐 백화점 같은 플랫폼에 퇴화하여서 백화점 플랫폼에 머물러 있었던가 아니면은 같은 마트나 이런 테마에 있는데 영업을 못하고 무슨 트렌드에 부합을 못한 거죠. 자 보시면은 25.5 빌리언 달러가 나왔는데 2023년도 2분기 대비해서 3%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은 43%네요. 자 아까 말했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라고. 정말 이 실적이 아래 공포라면은 그렇죠? 운석이 폭발할까 봐 가서 산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정상적인 소비겠죠. 주당 순이익은 42% 늘어서 주당 2.57달러 나왔고요.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 준 것도 똑같이 나왔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없었네요. 완전 동일합니다. 2.57, 2.57. 그래서 42%. 야, 매출액의 3%가 늘었는데 이익이 43%가 늘었네요. 엄청나네요. 자, 아까 전에 타겟은 월마트, 코스트코랑은 다르게 아예 해외 사업을 안 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거의 미국의 매출인데 그것도 하는 것도 아주 단순합니다. 98.3. 이거 나머지 또 아더 레비뉴 뭔지도 몰라요. 아더 레비뉴 다른 거. 근데 다른 게 의미가 없고 그냥 판매죠. 그냥 순수 피지컬 판매예요. 얘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말 소매 판매. 우리 무슨 소매 판매 지수 막 나오잖아요. 소비 경기 지표로. 근데 그냥 딱 타겟의 이 실적을 보면은 정말 미국인들 다 그렇죠. 순수하잖아요. 얘네도 아까 그 비중이 월마트고 코스트코보다 완전 저기잖아요. 뭐 라틴계고 아시아계고 없잖아요. 오로지 순수 피지컬로 딱 아메리칸들의 소비만 딱 할 수 있는 게 타겟이에요. 얘네는 그냥 미국인들이 지갑 열었으면 얘는 좋은 거고 미국인들이 지갑 닫았으면 안 좋은 거예요. 그냥 되게 단순해요. 정말 단순하고 자 시장에서 주목한 부분이 그거죠. 지금 타겟이 급등했거든요. 실적이 좋게 나와서. 근데 좋게 나온 게 이게 절대적인 게 좋게 나온 거는 다 보이는데 뭐가 좋게 나왔냐면 이게 플러스 전환했어요. 이게 지금. 이게 유통업체에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Comparable Sales Growth. 비교 대상 가능한 매장의 매출이 계속 마이너스 5.4, 마이너스 4.9, 마이너스 4.4, 마이너스는 줄어들고 있었는데 마이너스 폭이 계속 4%였어요. 마이너스 4% 역상장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지금 완전히
플러스 전환을 하면서 2%대로 올라가 버렸어요. 플러스 2%대. 마이너스 4에서 플러스 2면은 거의 6%가 성장한 거죠. 깜짝.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면 이제 해석을 그것도 상식적으로 하셔야죠, 이게. 이렇게 갑자기 올라간 게 아까 말한 대로 지구 멸망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아빠 엄마가 야 너네 그 어린데 쓸 것도 없는데 타겟에 있는 모든 거를 내 재산을 걸고 사주겠다. 그래서 깜짝을 오른 거라면은 연속성이 없겠죠. 그러면 이거는 가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디서 올랐느냐? 가전제품. 이게 큽니다. 이게 왜 크느냐? 자, 생필품하고 가전제품하고 틀린 게 뭐죠? 틀린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격 차이가 가전제품 TV 같은 거는 100만 원대 수백만 원 하는 것도 있고 생필품 오이, 두부, 무슨 우리나라 라면 이런 거는 1,000원대예요. 그런데 가전제품이 올랐다는 거는 또 두 가지가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만 얘기할게요. 이제 너무 비상적인 극단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자꾸 반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 가전제품을 했다는 거는 큰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데 실업수당 청구코스도 오르고 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가전제품은 값이 비싼데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이 이게 이런 수치가 엄청난 수치가 나버렸죠. 2023년 2분기에 마이너스 10.5% 역성장했어요. 가전제품은. 근데 지금 이번 분기에 8.7%가 증가했습니다. 갑자기 가전제품이 폭발했어요. 이게. 디지털 부분이. 디지털 제품이 폭발을 했어요. 이게 지금 실적을 이끈 거거든요. 그게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야, 가전제품 소비를 열었다고? 지금 정말 힘들면 가전제품을 못 사는데? 그렇죠? 정말 힘들면 가전제품을 어떻게 삽니까? 지금 실업수당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모아가지고 그럼 TV랑 무슨 저 집에 있는 디지털 기기랑 스마트폰 이런 걸 산다고요? 그럼 정말 이거는 그 안에 부스러기까지 다 털어서 사야 되는 건데. 부스러기까지 털어서 살 정도의 지금 상황이 아니라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타겟도 형들만큼 굉장히 좋은 실적이 나왔다. 그래서 8월 21일이죠. 바로 오늘. 25.19 빌리언 달러 예상됐는데 25.45 빌리언 달러 나와서요. 1.05% 넘는 서프라이즈 나왔습니다. 4분기 연속 매출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자, 이익은 2023년도 1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고요. 쇼크가 크진 않죠. 이 동그라미랑 차이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쇼크고 이번에는 2.18달러 예상됐는데 2.57달러. 무려 17.72% 넘는 사실 전분기 전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꽤 큰 폭으로 나왔었어요. 그러다가 어닝 쇼크 한 번 나오고 다시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시장의 컨센서스도 뛰어넘었네요. 그렇죠? 다 좋죠? 절대적인 수치도 다 플러스였고 특히 이 순이익 부분에서 40% 이상이었고 그다음에 컨센서스도 뛰어넘었고 그렇죠? 다 됐죠. ST로더만 가면 되는데 그렇죠? ST로더가 좀 안타까워요. 어제 했죠. 며칠 전인가요? 이 173.58달러가 평균인데 20.51 정도 가면은 도달됩니다. 200달러 넘는 것도 목표가가 있고요. 자, 타겟의 목표 투자 의견을 보겠습니다. 모더레이트 바이.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17바이에 10홀드. 근데 원셀이라는 이 마이너리티 리포트가 있네요. 그렇죠? 마이너리티 리포트 저 궁금합니다. 저 의견.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볼 수가 있거든요. 돈을 더 많이 내면. 궁금해요, 저 사람.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갭 상승 완전 튀었죠. 실적이 깜짝 서프라이즈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그런 부분도 있죠. 계속 경기가 어렵느니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니까 금리를 인하하고 어째 하니 계속 혼돈스러운 상황. 알고리즘 매매가 작동을 해가지고 주가가 급락을 했느니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반전 실적을 뽑아낸 애들에게는 아주 큰 원래 기본적인 일반적인 상황보다 더 큰 지금 어드밴티지를 주어주는 시장의 모습을 보고 계세요. 계속 실적을 보면은 맞죠?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온 게 일반적인 상황보다 주가가 더욱더 극렬하게 반응을 해줘요. 왜냐면 다른 것들이 다 어렵다니까 어려운 가운데서 좋은 실적을 낸 거는 더 뛰어난 돋보이는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갭상승 2024년도 한 봄에 갭상승이 크게 나왔던 적이 있었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은 이게 아일랜드 이거 딱 보면 섬이죠. 섬처럼 붕 떴죠. 여기서 하락갭이 나와버렸잖아. 그래서 이게 완전 상쇄가 돼버린 거예요. 상승갭하고 하락갭이 이렇게 나와서 섬처럼 떠벌리면 아일랜드 섬 모양이라고 섬갭이라고 아일랜드 갭이라고 추세가 완전 전환이 된 거예요.
물론 일봉이니까 일봉의 흐름으로 호흡으로 봐야죠. 길게 안 보고. 그래서 그 뒤로 계속 내려오다가 자 다시 어떻게 됐어요? 여기 아일랜드 또 만들었네요. 그렇죠? 다시 추세 전환. 물론 일봉이니까 추세가 좀 자주 몇 달마다 바뀌긴 하나 어쨌든 간에 일봉에서의 의미를 무시할 수는 없으니 여기 상승갭과 하락갭이 한 번씩 부딪히면서 아일랜드갭이 나와서 하락으로 추세 전환됐다가 이번에는 실적 발표 때문에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다시 상승갭으로 상승 아일랜드갭이에요 이게. 그래서 추세가 완전히 다시 전환된 거죠 일봉에서는. 일봉에서는 추세가 전환됐고 또 중요한 거 50선, 200선, 51선, 201선 이거 보라색 21선 다 돌파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합니다. 세 개를 한 번에 날린 거예요 여기. 보시죠. 주가가 여기 아래 세계 이동평균선 아래에 있었죠. 50, 20, 50, 200, 20 전부 다 한 방에 돌파했습니다. 고점 추세선과 이동평균선 세 개에다가 이 아일랜드갭까지 만들면서 상승갭.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아주 중요한 50주선에서 반등이 나왔죠. 의미가 큽니다. 여기서 보시면 50주선에서 쌍봉으로 떨어졌죠. 이번에는 50주선 위에서 쌍바닥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월봉을 보겠습니다. 월봉에는 고점이 여기 마지막 있네요. 지금 50개월선 고점이 있거든요. 월마트랑 코스트코를 형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죠. 아까 미국 매출액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 들어갔죠. 월마트, 코스트코는 저 위에가 있고 이동평균선 다 깔려 있잖아요. 타겟은 이동평균선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50개월 선에 지금 막 닿아 있죠. 근데 월마트 코스트코가 여기 치고 가고 있잖아요. 고점을. 그러니까 얘도 뒤늦긴 하지만 이제 3등주로 따라가겠죠. 그럼 이제 180달러로 넘어가지고 이 위에 다시 50개월 선 위에 추세를 복귀하는 거죠. 그럼 다시 2019년의 흐름처럼 이 50개월 선 위에서의 흐름을 다시 기대해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마트, 코스트코에 이어서 아우 역할을 하고 있는 타겟의 실적을 살펴봤는데 아까 블랙 프라이데이 얘기했죠. 점점 연말이 다가올수록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경기가 어려우니까 할인을 많이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가 영화처럼 예고를 하겠습니다. 연쇄 할인마들의 습격, 커밍 순, 개봉 박두.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금리 주목하고 있고요. AI, 인공지능 주목하고 있고요. 소비, 고용 모두 다 시장의 키워드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키워드 중에서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키워드는 무엇이 있을까요? 땡땡이 중요한 이유라고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이 땡땡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밤사이에 실적을 발표했던 타겟, TJX 그리고 메이시스의 주가 흐름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타겟과 TJX 할인되는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곳들이죠. 이들의 주가는 크게 올랐던 반면 메이시스의 주가 실적 발표와 함께 고꾸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난 이유, 지금은 소비자들이 할인을 사냥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만큼 소비를 좀 줄이려고 아끼려고 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소비를 조금 더 아끼고 경제적으로 하려는 것이지 아예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세부적인 실적 발표 내용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타겟의 실적 발표 내용도 한번 같이 보실까요? 타겟 비교 매출 1년 전 대비 2% 증가를 했습니다. 지난 분기 대비 가격을 인하한 영향이라고 했는데요. 가격을 인하했기 때문에 구매당 구매액은 줄었지만 방문객 수가 증가를 하면서 어느 정도 상쇄되면서 전체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방문객들 비식료품에 돈을 더 많이 썼다고 합니다. 흔히 경기 침체가 정말 있는 거라면 비식료품, 의류나 다른 가전 이런 것들의 소비를 하기보다는 정말로 필요한 것들, 식음료, 음식료 제품들에 쓸 텐데 비식료품에 돈을 더 썼다? 조금 살림살이가 팍팍할 뿐 그래도 안 쓰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월마트도 비슷합니다. 연료를 제외한 비교 매출이 1년 전 대비 4.2% 증가했습니다. 계속해서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리고 11개 분기 동안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였던 재량 소비재, 특히 가전, 가구 품목에서의 매출이 소폭 올랐다고 합니다. 타겟과 비슷하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소비를 어느 정도 이어나가고 있는 소비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소비를 하고 있다라는 또 다른 통계 한 가지 가져와 봤는데요. 맥킨지가 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해당 카테고리에 지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 비율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상위에 올라와 있는 39%의 응답 비율을 자랑하고 있는 게 바로 외식이 되겠습니다. 레스토랑에 가고 바에 가고 이런 것들 사실 정말 힘들다면 아끼는 1순위가 될 텐데 이에 대해서 지출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응답 비율 39%나 됐고요. 의류에 대해서 34%, 여행에 대해서 33%, 뷰티나 다른 개인적인 관리에 사용할 지출 의사가 있다 29%. 여전히 조금은 비필수적인 경기 침체라면 정말로 좀 줄일 만한 법한 카테고리에서 지출을 이어나가고 있다. 소비를 하고 있는 미국인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소비를 그래도 하고 있다, 소비를 강조를 했죠. 그래서 소비가 중요한 걸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소비 중요하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GDP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다음 장 함께 보시면요. 차트 한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소비, 미국의 GDP 내에 개인 소비 지출 비중이 68%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소비가 멈춰서면 미국의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됩니다. 하지만 소비가 있으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로 노동이 필요합니다. 돈을 쓰려면 그만큼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탄탄해야 소비도 탄탄하게 이어질 수 있는 건데요. 이날 나왔던 노동 고용지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연간, 그러니까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에 발표됐던 고용 일자리 건수를 보니까요. 기존에 발표됐던 것보다 81만 8천 건 하향 조정됐다라고 합니다. 이 말인 즉슨 기존에는 고용시장이 정말 과열된 것처럼 보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다시 통계를 돌려보니까 실제로는 그보다도 약했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은 게 노동시장이 과열이 됐다. 그래서 계속해서 소비가 강할 이유가 있다라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수치들을 보면 생각보다 노동시장 강하지 않고 소비가 언제든지 줄어들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경제가 언제든지 약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시장은 오름세를 보였고요. 또 크게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가 이전만큼 나오는 목소리들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크게 개의치 않았던 시장. 왜냐하면 에버코어 ISI의 선임 경제학자가 한마디 했는데요. 멀리서 바라보면 경제가 둔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장하고 있고 또 고용시장도 약해지고는 있지만 급격히 악화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문제 삼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했죠. 실제로 GDP 나우를 통해서 미국의 3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보니까요. 조금 내려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2%대의 상승률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용 뭐 좀 약하게 나왔어도 어때? 경제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심리가 시장 상승을 뒷받쳐 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지만 다시 돌아가서 고용이 중요한 이유,
고용이 있어야 돈을 벌고 이 돈을 통해서 소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이 소비를 통해서 경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용이 약화됐다라는 그런 시그널에 크게 문제 삼지 않았던 시장이지만 사인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무엇보다도 고용을 바라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사인 정리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한 차례의 좀 이벤트였던 FOMC 의사록은 뉴욕 증시 그래도 잘 넘긴 것 같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2,700선을 코스피 기준으로 돌파를 다시금 해주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조금 양호한 분위기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오늘의 상승세를 또 국내 증시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2부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봐야겠죠. 네, 기다리던 이벤트들 하나하나 저희가 열어가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대한 그 영향력 어디까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전에 꼭 확인해 볼 이슈들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7시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